알고 있어 찍고 있는 거. 네, 오늘 이제 고려시대 이제 거의 우리 시험범위 끄트머리로 다가오네요. 오늘은 우리가 무신 정권과 바로 원 간섭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문벌 귀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문벌 귀족의 특징과 그 다음에 여진의 사대관계 요구를 수용하고 그로 인해서 나타난 개경파와 서경파의 대립, 그리고 서경 천도 운동까지 살펴봤었습니다. 그렇게 서경 천도 운동을 잘 막아낸 개경, 보수, 문벌 귀족 세력들은 자신들의 세상이 그냥 잘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 이런 문벌 귀족들이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요. 바로 1170년에 일어난 무신 정변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시기에는 문신이랑 무신이라고 하는, 즉 좀 싸움과 관련된 게 우리가 무신이고 이제 글과 관련된 사람들,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우리가 문신이라고 한다면, 이 문신들이 이제 대부분 문벌 귀족이었는데요. 그들에 비해서 이러한 무신들이 굉장히 많이 차별을 받고 있었어요. 이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군인들 역시 굉장히 많은 차별을 받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막 무신인데 어린 막 문신에게 여기 막 수염이 불탈고 막 수염을 잡아 당기고 하는 이런 모욕을 느낄 정도로 무신들이 굉장히 차별을 받고 있었고, 이들이 결국에는 이 문벌 귀족에 대해서 반기를 들게 되고 1170년에 무신 정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문신들을 막 싹 다 수청을 해버리고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 처음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이방과 정중부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죠. 처음에 이제 이이방이 주도해서 정권을 잡게 되죠. 그런데 정중부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짱 하고 싶은 거야. 우리 원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 싸움의 세계에서는 이게 짱이 있잖아요. 정중부가 이이방이 짱은 뭐 자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이방을 죽이고 자기가 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경대승이 나도 짱할 수 있을 것 같은 거. 그래서 정중부를 죽이고 자기가 짱이 되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이이민이 또 어떻게? 또 경대승을 죽이고 자기가 짱이 돼요. 이 모습을 본 최충원이 또 얘를 죽이고 자기가 짱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최충원이 이제 권력을 잡게 됩니다. 최충원이 자기가 권력을 딱 잡고 나니까 또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고 또 권력을 잡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방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해서 자기를 신변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부서를 설치를 하죠.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경호부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최종 결정기구로서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해서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을 하게 되죠. 사실 이 전까지 무신 정권들은 사실은 중방이라고 하는, 그래서 약간 장군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기구인 중방을 통해서 중대사를 결정을 했다면, 최충원 때부터는 바로 교정도감을 이용을 해서 중대상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때부터 최희까지 우리가 최씨정권이라고 하는데요. 최충원, 최우, 최양, 최희로 넘어가면서 이제 최씨들만이 정권을 잡게 되죠. 그래서 사실상 이 문벌 귀족이 지배하던 그러한 세상과 사실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다음에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크게 다를 바 없이 힘든 그런 세상에 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신들에게 반항하고 저항하는 그런 무신들의 모습을 지켜본 일반 백성들이나 노비들도 이제 막 들고 일어나게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추후에 한번 살펴볼 거고요. 어쨌든 최충원은 교정도감과 도방을 통해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고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이 최우 역시 인사기구인 정방과 그다음에 자신의 군사적 기반이 될 수 있을 삼별초, 아마 이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삼별초를 만들어서 자신의 기반으로 삼게 되죠. 이렇게 힘으로써 권력을 잡고 있었던 무신들에게도 큰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바로 몽골이 침략을 해오게 됩니다. 몽골은 지금까지 강성했던 여진 세력을 몰아내고 중원을 중국 땅을 장악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징기스칸이 이제 막 쳐들어오게 됩니다. 몽골 원나라, 이제 우리가 얘네들 이제 원나라가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쳐들어오게 되죠. 몽골이 쳐들어오게 되자 싸움을 좋아하는 무신들은 야, 우리가 항복할 수 없다. 끝까지 싸워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끝까지 상정하기 위해 이제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강화도로 천도한 이유는 이제 몽골이 이제 아무래도 유목민족이다 보니까 강화도는 이제 바다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거기로는 쳐들어오기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 무신 정권의 반기를 들고 있었던 그러한 세력들과 그러한 외부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무신 정권이 무너지게 되고 다시 개경으로 환도를 하게 되면서 왕이, 원래 이때는 이제 왕이 있었지만 굉장히 힘이 약했었거든요. 허수아비였죠. 그런데 이제 다시 왕을 중심으로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무신 정권의 하나의 기구였던 삼별초는 우리가 원나라에 항복할 수 없다. 이게 사실 항복을 하거든요. 개경을 환도하면서. 근데 우리가 항복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삼별초에 항쟁을 벌이게 되죠. 이제 강화도에서 진도로, 진도에서 제주로 옮겨가면서 끝까지 항쟁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고려는 워낙 잘 나갔어요. 그렇죠? 원나라가. 이러한 원나라에 항복을 하게 되고 고려는 원의 간섭을 받게 됩니다. 원의 사위의 나라가 되었다, 부마국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이때부터는 이제 원나라에 이제 간섭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고려의 왕의 아들들이 이제 원나라에 인질로 잡혀가서 어린 시절을 거기서 보내고, 그다음에 원나라가 임명하는 그러한 사람이 왕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부마국은 이제 사위의 국가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고려의 왕은 이제 원나라 황제의 딸과 이제 많이 혼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나라 황제의 사위가 되게 되면서 더욱 이제 간섭을 받게 되죠. 그래서 간섭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섭기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 보시고 이러한 특징이 있었구나, 이러한 시대의 모습이 이렇구나 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원나라가 우리나라를 간섭하면서 무엇을 설치하냐면 바로 정동이라고 행성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해요. 정동 행성은 뭐냐면 원나라가 일본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만든 기구죠. 그러니까 원나라의 이 목표는 세계 정복이었죠. 그래서 일본까지 점령을 하기 위해 하는 건데, 점령하는 게 목표였는데 일본에 가려면 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배를 만들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음식들을 제공하게 하고, 우리나라에서 군사들을 동원을 해서 일본을 침공하고자 하죠. 근데 두 번에 걸쳐서 시도하는데 둘 다 실패로 돌아갑니다. 왜 실패로 돌아갔을까요? 강성했던 원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바로 태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태풍이 이제 몰아치면서 일본이 이제 운이 좋게 두 번의 침략은 사실 자신들의 노력은 아니죠. 그런 자연의 환경으로 인해서 맞게 되죠. 애들은 그게 뭐 신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어쨌든 일본 원정이 동원될 정도로 우리나라가 큰 피해를 보게 되고, 당연히 영토가 축소되죠. 그래서 원나라는 우리나라 간섭하기 위해 동북 지역에 쌍성 총관부를, 동령부를, 그다음에 탐나 총관부를 설치를 해서 우리나라의 영토를 가져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 67쪽에 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그 지역들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내정을 간섭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관제를 격하합니다. 원래 우리나라 제도가 이성 6부제였죠. 성종 때 이후에 이성 6부 제도인 것이 좀 낮추게 됩니다. 너희들 이성이 필요 없다. 성 밑에 부를 두게 되죠. 원래 여기가 6개 부서잖아. 근데 첨이 부로 바꾸고 그 밑에 6부를 사사로 바꾸게 됩니다. 첨이부와 사사 체제로 바꾸고 중추원을 밀직사라고 하는 격을 좀 낮춘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그냥 우리나라 이게 황제 왕에 걸맞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낮췄구나라고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물자를 추천을 하고요. 또한 공녀라고 해서 원나라에 여자를 데려간 거죠. 이쁘게 생긴 거죠. 우리 학교에는 다행히 갈 사람이 없죠. 영지 끌려갈까요? 영지 정도면 뭐 끌려갈 수도 있겠네요. 워낙 인물이 출중하니까요. 이때 끌려간 인물 중에 한 명이, 그럼 혹시 작년에 기황후라고 하는 드라마 보신 적 있나요? 하지원 나온 건가요? 네. 봤어요? 네. 기황후가 이제 여기서 끌려가서 거기에 이제 황후가 될 정도로 굉장히 성공을 하죠. 이제 여기 하나의 대표적인 것이고요. 기황후의 오빠인 기철이 이러한 자기 동생의 힘을 얻어서 이제 국내에서 큰 힘을 발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황간이라고 해서 황간들도 굉장히 끌려가요. 남자들도 많이 끌려가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몽골의 풍습이 유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근데 또 몽골에서도 우리 고려의 풍습이 유행을 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뭐 더 구체적으로는 여러분 수업 시간에 선생님 좀 자세히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있는 게 바로 원 간섭기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일본 원정이 동원되고 영토가 축소되었으며 내정 간섭을 받았고 관제가 격화됐고 그다음에 물자적인 수탈, 그다음에 남성들이 인적 수탈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몽골풍, 고려양의 풍속들이 우리나라에 약간 뭐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뭐지? 그 우리나라 케이팝 이런 것처럼 한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몽골의 풍습이 우리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원 간섭기를 거치면서 이 원나라에 빌붙어서 세력을 확대한 그런 세력들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는 그들을 권문세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일제시대의 통치를 받을 때 일본의 친일파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애들이 우리가 친원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고려 후기에 나타나는 사회 모습입니다. 이제 고려 후기에 이들을 대항해서 새로운 세력들,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신진 4대부가 등장을 할 것이고요. 이들에 의해서 이 주도에서 이제 조선이 망하고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겨나게 될 겁니다. 이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니까요. 여기까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안녕.